배신 후 10년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프롤로그 차가운 편지 한 장. 10년 전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 김수진은 제 동생 태호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들 준서를 위해 피땀 흘려 모아둔 저축을 몽땅 털어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말입니다.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이런 삶은 견딜 수 없어요. 저는 위로를 바라며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편 구실을 제대로 했어야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태호는 아직 어린애야. 형이 이해해야지. 어머니는 오히려 동생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박종환, 올해 34살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기계 공장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밤낮 없이 굉음을 내는 그곳에서 저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아내 수진과 아들 준서. 그 둘이 제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춘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 준서의 지병. 아들 준서는 태어날 때부터 천식을 앓았습니다. 겨우 9살인 아이는 항상 흡입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한밤중에 울며 깨는 아들을 안고 저는 밤새 응급실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약값, 병원비. 돈은 아무리 벌어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 교대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수지는 원래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밝고 생기 넘치던 그녀는 서울의 화랑에서 전시회를 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아프자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여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요. 어느 날 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갇혀서 늙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요. 준서가 좀 크면 우리도.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제 동생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28살의 태호는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늘 멋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타난 그는 우리 낡은 동네에서 마치 외계인 같았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야. 조카 준서 보러 왔어.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준서에게 비싼 장난감을 건넸습니다. 제가 평생 사줄 수 없을 만큼 비싼 로봇이었습니다. 태호 삼촌. 준서는 눈을 반짝이며 삼촌을 따랐습니다. 태호가 오면서 아내의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수진이 태호가 오면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멋있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누나 아니 수진 씨는 여기 사는 게 아깝다니까요. 서울에 나가면 금방 성공할 텐데. 태호는 수진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제 아내를요. 저는 불편했지만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태호는 자꾸 제가 없는 시간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형님 야근하시는데 수도꼭지 고쳐드릴게요. 누나 혼자 심심하실까봐 영화표 가져왔어요.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과 태호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일찍 왔네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드레스였습니다. 형님, 누나가 심심해하셔서 제가. 태호는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일만 하시잖아요. 누나 아니 형수님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일하던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서 준서랑 놀아줘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실에서 수진과 태호가 껴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오빠 이건 오해야. 수진은 변명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태호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수진 씨를 이런 산골에 가둬둘 거예요? 수진 씨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요. 당신이 뭘 알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20대를 이 춥고 외진 시골에서 썩혔어요. 친구들은 다 서울에서 잘 사는데 나만 여기서 기름때 묻은 당신 옷이나 빨고. 여보, 당신은 남편도 아니에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에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 떠날 거예요. 태호 씨가 나를 이해해줘요. 진짜 남자처럼. 그날 밤 수진과 태호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텅 빈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진의 옷, 신발, 그녀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 종환 씨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를 찾지 마세요. 당신이 모아둔 돈은 새 출발을 위해 쓸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10년간 모은 3천만 원. 준서의 치료비로 모아둔 돈. 언젠가 작은 집을 사려고 모은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울며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태호랑 도망갔어요. 돈도 다 가져갔어요. 아버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아내 단속을 잘했어야지. 아버지, 태호는 아직 젊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형으로서 이해해줘야지. 어머니도 차가웠습니다. 종환아, 수진이가 왜 떠났겠니? 내가 남편 구실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태호는 우리가 타일러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참아.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그날 밤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안 들어와요? 9살 아들의 맑은 눈동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우리 버렸어요? 준서는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날부터 준서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천식 발작도 더 심해졌습니다. 아빠, 내가 아파서 엄마가 떠난 거예요? 아니야, 준서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들. 그 후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야, 박대리 아내 도망갔다며? 동생이랑? 에휴, 불쌍하긴. 근데 남편 구실 못해서 그런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밤에는 준서를 돌봤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들이 2명이 할 일을 혼자 했습니다. 준서는 제 곁에서 자랐습니다. 아빠, 내가 커서 의사 될게요. 그래서 나 같은 아이들 살릴 거예요. 9살짜리가 의학책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준서는 19이 되었고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합격증을 든 준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연약하던 아이는 이제 키 180cm의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44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천 번화가에서 어느 가을 주말, 저와 준서는 춘천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수진과 태호가 보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은 값비싼 모피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염색되어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종환 오빠. 수진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오빠 아직도 여기서 사세요? 10년이 지났는데. 똑같네요. 그녀의 시선이 제 낡은 점퍼와 먼지 묻은 신발을 훑었습니다. 태호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아직도 공장 다니세요? 에휴,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는 서울에서 사업해요. 이번에 강남에 오피스텔도 샀고. 수진이 자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준서는 잘 크고 있어요? 아직도 그 병약한 애 돌보고 계세요? 병약한 애. 그 말에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때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의대 로고가 박힌 단정한 점퍼를 입고 의학 서적을 손에 든 채.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서야? 그녀 앞에는 더 이상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키 크고 당당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는 저를 버렸죠.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천식으로 죽어가는 걸 뒤로하고 삼촌이랑 도망갔죠. 저축도 다 가져가고. 준서야. 그건 아버지는 저를 지켰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병원비 대시면서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면서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대에 붙었어요. 아버지 덕분에요. 준서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와 삼촌은 저희한테 필요 없어요. 이미 10년 전에 끝났으니까요. 그 순간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종환 형님. 사실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망했어요. 사업도 실패했고 빚만 수억이에요. 수진도 울먹였습니다. 우리 사실 여기 온 건 도와달라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옷과 가방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대출받아서 산 명품들이었습니다. 태호는 사업의 실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태호에게도 버림받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세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종환 오빠. 10년 전 당신은 나와 준서를 버렸어. 병원비로 모아둔 돈도 가져갔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울며불며 살았어. 하지만 준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그럴 자격 없어. 당신은.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달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태호는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방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연락이 왔습니다. 종환아, 미안하다. 우리가 태호만 감싸서.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에필로그 우리의 승리. 지금 저는 50살입니다. 준서는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병원 하나 차릴 거예요. 박종환 호흡기센터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장 노동자가 아닙니다. 준서가 사준 춘천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돈으로도 복수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이긴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옳은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인생이 당신을 배신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 등을 돌려도 당신 곁에 남은 사람을 지키세요. 복수는 하늘이 합니다. 당신은 그저 올바르게 살면 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준서와 제가 그랬듯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들아, 너는 내 자랑이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